어쩔 때는 강제 주입식. 우린 정책 또는 복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 주입식 방송.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I'm good 까먹지 마시고요.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0회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볼메 그린님.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네. 갈수록 단아해지는. 예. 참 진짜 원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방송 밖에서도 보면은 예. 볼메 그린님은 정말 사람이 정말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그러고 이 겨울이 되니까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뭐 준비된 멘트예요? 아니면 즉석 멘트세요? 뭐가 잘 어울린다고요? 아니 옷도 그렇고 예. 스타일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사실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뭐 일단 복지국가 소사이티 만들기 전에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그 의료보험 통합 또 그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뭐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고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봐도 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여러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고요. 특히 지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이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도 저희 쪽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준비해서 추진해왔던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소소하게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쿨존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요. 다행히 그 성과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이 곳곳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의료보험 통합할 때는 이렇게까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 그 미국에 100만 명이 죽어갈 때 그 사실은 이 정권 바뀌기 전에는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사망자가 3만 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이 진단을 해주시고 또 치료비도 다 그 의료보험에서 대줄 수 있었는데, 그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깨치신 의료보험 통합 때문이었고요. 제가 매주 그 노인 요양원에 회진을 가는데 갔다 오면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꼭 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으셔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행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저기 130명 내가 보고 오는 사람 중에서 120명은 이거 없었으면 집구석에서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거나 아니면 저 핸드폰 골장으로 그 길거리를 떠돌다가 돌아가셨을 거다. 이를 생각하면 이 제도의 완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고 그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론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고 했던 것들이 저희가 한 역할이었습니다. 예.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성과가 팔망대장경 수준. 윤석열은 따라갈 수도 없는. 그렇다 보니까 화면에 그 성과를 쭉 얘기하시니까 자연스럽게 후원이 딱 떠올라서 023272-2353 도와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저 전화를 하시면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자막 사라져라 얍. 알겠습니다. 자, 재미없는 방송 인공호흡 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멤버십 해주신 분들, 스포츠 써주신 분들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윤석열의 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그 위원장님은 제목을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라고 제목을 달아오지 내가 바꿨어요. 복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습니다. 문제점으로 바꿨어요. 네. 자,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복지 정책 발표했죠. 예. 근데 논란되고 있죠. 예, 그 언론들이 제대로 취재를 안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이게 이제 말도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서서히 논란이, 보통은 한번 발표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번지는데 요 부분은 지금 서서히 이게 그 논란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지난주
그 24일 날 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개선 대책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이 복지 정책의 사상과 철학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평상시 이제 대선 후보 TV 토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포퓰리즘적으로 누구나한테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주는 이 맞춤형 복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복지부 장관도 사실은 거의 6개월을 공석하다가 최근에 임명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위기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 개편 대책, 개선 대책이라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해봤자 실속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언론들이 이것을 제대로 분석도 안 해주고 또 학자들도 조심스러운지 몇 분만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겨울도 점점 추워져 오는데 그 최근에 우리가 그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가셨는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들은 간단한 말도 못 하시고 한 분씩 한 분씩 서서히 사라져 가십니다. 빈 골방에서 돌아가신 지 한 달 지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서 길 가다가 쓰러졌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질환이 들어서 도저히 베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가 도저히 돌보지 못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버려서 이렇게 가신 분들은 정말 그 사실은 이번에 돌아가신 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돌아가고 계신데 이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빨리 교체되는 것이 그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그 이분들이 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이분들이 이 추운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또 지금 국회에서 한창 예산이 심의 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서 제대로 좀 그 뭐 회복은 안 되겠지만은 그 제대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근본원이 뭐냐면 시대적 흐름이나 조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 나라들이 왜 그 방향성을 가는지에 대한 역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겪어본 사람들이 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네. 그러니까 성장이 중요하던 시기에 기업들 위주로 생각하고 기업들 위주로 나라를 끌어가고 파업하면 니들 불법이야라고 잡아가두고 하는 그 마인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역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역진시켜버리는 거. 지금 뭐 이따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아리백 캠페인하고 있는 대표단체에서 윤석열한테 강력한 항의 사안을 보냅니다. 아니 신재생 에너지다가 원전을 집어넣는 법이 어딨어. 그런 방식으로 시대에 역진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도 마찬가지다. 예.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와 바보만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이제 스피노자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역사의 한목적적인 발전 방향을 거슬리가 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당난 거칠이라 하죠. 이 사마귀가 거대한 수레바퀴를 혼자서 거부하다가 결국 깔려 죽을 거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당연히 역사의 발전 과정을 겪어가겠지만은 우리는 그 사이에 국민들을 좀 덜 돌아가시게 하고 또 교체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보기 위해서 이 바로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방송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200회가 넘고 300회가 넘는 동안 우리가 학습대원인 게 있어요. 예. 복지라는 게 단순하게 못 사는 사람한테 뭐 지원해주겠다가 복지가 아니고요. 복지로 파생되는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복지는 그 국가의 저는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인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세금 덜 걷어서 부자들한테 세금 덜 걷어서 복지 혜택을 줄이자 이 방향성인 거잖아요, 사실. 예.
너무나 단순하고 또 너무나 무식하고 선진국이 된 모든 국가들이 복지를 확대한 이유가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 방송 들으시기 전에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들을 빨갱이로 이미지 시켰던 거랑 비슷해요. 주위에 보면은 복지를 폄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폄훼를 하냐. 저 집은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자가용 몰고 다니는데 뭐 차상위 계층이라 그래서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복지 전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물 노동자들이 돈 많이 번다더라. 근데 돈 더 벌려고 저런다더라. 이렇게 넘어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은 이게 그 이야기 연유 지금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예. 이 관련해서 지금 뭐 나온 내용이 뭐죠? 일단 그 어떻게 이 남자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경제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그 남성이 이제 소위 말해서 1인 그 소득 가구가 이제 남성이 이혼하든지 사망해버리면 나머지 여성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아들이라도 있으면 뭐 이게 남녀 임금 격차도 크게 좌우를 하는데요. 그나마 좀 나은데 엄마가 벌어서 자녀들이 생활하는 이런 가구들. 그런데 거기서 엄마가 갑자기 병이 난다든지 아프면 이 온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그 케이스가 바로 송파 세모녀 사건이고요. 또 얼마 전에 수원 세모녀 사건.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들 세모녀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붙는데 이 또한 이제 이 안에 성적 그 임금 격차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용어인데요. 2014년에 송파 세모녀가 아무런 지원 못 받고 돌아가신 일이 발굴되면서 이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이제 촛불혁명과 관련된 이 논의가 시작되면서 세월호 참사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회보장 정보원을 확대 개편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됐던 것들이 단전, 단수, 또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탄력, 또 금융 관련된 이 연체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런 데이터를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모아가지고 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 가정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긴급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 여기서 취합되는 정보가 34종의 위기정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1일 날 이 송파 세모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행했던 대책이 그 올해 8월 20일 날 수원 세모녀가 사망했을 때는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봤더니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또 이사를 해버리면 이게 발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거기 이제 신청주의 복지의 문제점. 예. 그래서 이 장기간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국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개선해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히 대처하라. 이렇게 아주 워딩은 좋고 이걸 대대적으로 언론에 발표도 했는데요. 문제는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금 8월 20일 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달 만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안고가 다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없도록 이렇게 된 상태고요. 또 최근에 서대문구 신촌에서 엄마와 딸이 같이 숨진 데 발견돼 엄마가 퇴직한 교육공무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육공무원들은 연금. 교사연금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월세, 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5개월치나 밀려가고 고지서가 가득 쌓여져 있는데 이분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34종의 위기정보가 데이터가 신청되어 있는데 왜 안 됐냐? 봤더니 이분들이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한 다음에 서대문구에 전입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진구에 있는 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한테 이 정보가 갔는데도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쁘니까 그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고 치려고 끝나버렸던 거고 새로 진입된 서대문구에서는 이분이 이사한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그 벌어지고 또 수원 세모녀 여기에서도 그 유사한 투병 생활과 생활고 이게 겹쳐갖고 사망이 이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발굴 시스템이 아무리 잘해도 계속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벌어지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보편적 복지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그 신청하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이지 않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대책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더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해내겠다. 그래서 이 위기가구 될 수 있는 분들의 정보를 34종에서 10종을 더해갖고 44종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신속하고 두텁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의 그 보장률도 높이고 범위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를 들면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고립되거나 은둔해 있는 오타쿠에 있는 청년 또 자립준비 청년 또 고독사 실태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던 곳을 발굴해내겠다. 이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10몇 페이지가 넘는 이 대책을 발표하고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별로 안 하고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논의가 없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텁게 새롭게라는 말은 있지만 이런 걸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관 2만 명 확충, 또 소방공무원 2만 명 확충 하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6명이 연달아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과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아니다 해서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 임기 내로 2만 명 확충하겠다 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부터 30% 줄이겠다 했는데 그거는 못한다고 이번에 국회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모든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고 있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축소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많아지고 로딩이 더 커지는데도 축소하라면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씨가 최근에 대통령실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하는 거 못 지키겠다. 네.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수는 줄이겠다고 하고 오죽하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수 줄이는 거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슬림화 시키겠다고 해놓고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야, 그 약속 못 지키겠어. 공약 파기해야 될 것 같아. 이놈의 정권이 이런 짓들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저 축소를 안 하는데 다른 모든 부서 산하기관에는 다 줄이려고 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선수범이 안 돼. 이놈의 집구석은 진짜. 뭐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국회 앞에 지나오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인원 감축 이 문제 때문에 그 집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맨날 두텁게 사전에 한다라는 게 얼마나 공수표인지. 뭐 저 윤 대통령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도스태핑도 중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요즘 그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뜨는 이유가 그 상대적으로 정직한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함이 커서 이 영화가 뜬다 이런 저 논평가의 분석도 있던데요. 일단 그 뭐 바로 며칠 전이죠. 11월 25일 날 인천 서구에서 한 빌라에서 10대 남학생 2명하고 또 40대 부모가 저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아이고. 애들 둘이는 그 119에서 심폐소생술하면서 옮겼는데도 이미 사망해 버렸고 부모님도 그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이 유서에 우리는 저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그냥 시신을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갔으니까 자살이 명백하죠. 근데 이분들이 직업 없이 각종 빚도촉에 시달리면서 고생했지만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위기의심 가구로 전혀 대상이 거론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10년 전에 거기 이사 왔는데 한 분도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발 안 되도록 할 수 있을까? 바로 옆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그 동네 집값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서 멀쩡하게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자살했다더라. 굶어 죽었다더라. 이런 일이 그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좀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엉뚱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재명이라고 한 이름을 지우시고 이 단어를 들어보세요. 기본소득. 맞습니다. 4인 가족이고요. 개인당 30만 원씩 만약에 지급되는 정도의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란 말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공감하는 게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예. 어떤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헤쳐나온 거예요. 그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게 고통스러운 거고 나 같은 케이스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절망에 빠져서 결국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예. 나는 국가의 그 벌레 같은 사람이었나요? 나도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일을 겪어본 분이 우리 새날 청취자 중에 많이 계실 건데 이 이야기하면 그냥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글썽해지지 않습니까? 자기 아팠던 기억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우리 후배들은 그 국가가 돌봐주고 국가가 보살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숫자가 OECD 평균의 30%가 적은 게 아니고요. OECD 평균의 3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기재부 자료예요. 70%가 적은데 이거를 안 늘리고 뭐 늘린 건 고사하고 오히려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 일자리는 안 만들면서 그 실업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정말 어불성설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전, 단수, 단가스, 단전은 한전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고요. 단수는 상수도 사업본부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을 수 있고, 가스는 그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가 그 학교에 와서 굶는 게 발견되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학교장이 추천할 수도 있어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몇 개월 이상 근보가 체납되면 그것도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또 그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에 그 신고가 되고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요 위기 정보가 이 바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가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화재가 나도 소방청에서 그걸 보고하게 돼 있고요. 재난이 발생하면 이번에도 행정안전부가 뭐 명단이 없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명단이 취합해서 등록해서 보고가 돼서 그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현장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인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인력을 보충해서 그 가보고 없으면 저희 때 다시 한번 더 가보고 또 없으면 전화 걸어갖고 옆집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두 번 바쁜데 가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00가구를 담당하는데 또 뭐 한 200명 정도를 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500가구를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전화 한번 해보기도 힘들거든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명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게 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시는데 그 인원들을 좀 보충해 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줄이겠다 하니까 그러면 뭐 월급 받은 만큼만 하지. 이렇게 하면서 한두 번 가보고 없으면 그 행방불명 처리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낮에 힘들게 일하다가 저녁 때 잠깐 들어와서 눈 부시고 가던 사람이 하다 못 견디면 자살해 버리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휴대폰도 끊겼을 확률이 높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집 전화가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인력도 없는 게 문제지만 이거 자체도 사실 너무 약간 러프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단전 단수뿐만이 아니라 진짜 한두 달의 체납 가지고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번에 추가로 포함되는데요. 단전 단수까지 가려면 3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 끊기기 전이라도 체납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 정보도 이제 공유되었고 필요한 분들이 그걸 보고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단전 단수 근보를 체납 같은 18개 기관의 34종 위기정보 더하기 그 올해 11월부터는 중증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 왜냐하면 중증질환 있으면 노동을 못하니까 또 가족이 돌봄에 종사해야 되니까 그 집안이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자. 계속해서
급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청구 안 하면 보호자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또 당사자가 사망했구나. 또 이 맞춤형 급여 신청 그 대상자나 주민등록상 세대원 이런 분들도 그 세대원이 등록돼야지 세대주만 등록돼 있으면 세대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번에 추가돼 있고 내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나 그 채무조정의 중지가 갑자기 되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 또 고용위기, 고용단절이나 실업 같은 정보도 공유되고 가스요금과 수도요금 그 단전 단수가 아니고 체납 정보도 공유되게 이렇게 한 것이 이번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요건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놔도 예. 그 운영할 인프라가 안 만들어져 있다. 사람도 예. 없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온 대책이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하자. 이 무슨 북한의 5담당제도 아니고 이 대명칭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대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지 그러면요 돈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복지가 일자리 만들고 성장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게 서구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를 사람을 줄이는 가운데 요거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막 뭐 대책이랍시고 내놓지만 전혀 이게 발동이 안 되는 이유가 김건희가 장례식장에 가면 뭐합니까? 윤석열이 장례식장에 조화 보내면 뭐하냐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관련된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음에 오는 정부는 복지 관련된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게 정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자들이 하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 인력 감축하는데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복지 분야예요, 사실 또. 예. 왜냐하면 복지 분야는 줄여도 말이 없거든요. 대상자들이 일단 외롭고 힘들고 그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다가 안 주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굶고 있다가 아프다가. 그리고 이 복지 쪽에 담당한 공무원들이 또 보통 그 승진도 잘 안 되고 이 설마서 좀 그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이 조금 한껏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맨날 바쁘고 힘드니까 복지 파트로 배치되면 재수 없어. 빨리 벗어나야지. 이 수완보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 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공무원으로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이번에 좀 진전된 내용은 최근 그 코로나19로 그 어렵고 또 자영업자도 폐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금 1금융, 2금융, 3금융 신용카드 서민대출 같은 것들의 2년간의 연체 금액이 한 100만 이상 1000만 원까지가 이제 위기 대상자의 대상이었는데 요게 2천만 원까지 사실 2천만 원 그 연체된 건 금방이거든요. 소액으로 좀 굴리면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민 대출 받는 이런 사나만이나 이런 데는 또 연체 기록도 사실 신고도 제대로 안 합니다. 사직금융도 많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연체자들의 정보도 공유를 해가지고 어떤 그 위기 가구로 그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공공요금 체납 같은 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도 추가로 되고요. 또 고용보험 같은 것도 1년 이상 고용보험 기록이 없고 자영업자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뭔가 수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고 또 당연히 돼야 될 내용이 그 무슨 개인정보 보호니 뭐 이런 이유로 안 되다가 이번에 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정보들이 예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공유됐습니다. 이제는 매달 실시간으로 공유되게 돼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이게 돼 있는데 문제는 푸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정보가 오면 담당할 수 있는 실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이웃들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 신고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게 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쓸데없는 돈 쓰고 지금 저 복지 관련한 시스템 아직도 못 고쳤죠. 예. 유언병하네. 그것도 이제 그 사회보장정보원의 원장님이 그 김유공 박사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해가지고 아마 거기 잘라내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수가 아닌가 싶은데 시범 사업을 해서 좀 천천히 하면 될 거를 갑자기 밀어붙여서 급하게 시행하려 해놓고는 사고가 나니까 그 실무하던 실무자들 또 책임자들 처벌하는 이런 쪽으로 되면서 위선은 딱 자르는 게 지금 그 12구 참사에 대한 처치와 똑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안 되니까 집배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정사업본부에 이
그 집배원들이 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그 복지 등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3,475개 우체국 여기를 복지정보센터로 그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좋은 이웃들 해서 팬티회사하고 이런 비슷한 건데 자발적인 민간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전국에 500개가 있고 여기 가입된 분들이 한 6만 6천여 명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 복지 위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가 이 못 산 나라도 아닌데 이제 돈을 써야지 그 이웃들에게 신고해갖고 이거 발견하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아니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렇게 한가해요? 하루에 날라야 될 우편물이 수백 통인데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 보고 계세요, 살아 계세요 이게 물어봐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요즘 우체국이 택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딩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구마다 방문할 수 있고 또 개별 가구 사정을 좀 잘 아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분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란 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저희도 같이 관여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대구 어린이 벽장 아사 사건 또 광주에서 그 방학 때 도시락 배달이 안 돼갖고 굶는 일 이런 게 벌어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그 내가 임기 중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서 되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일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6,000명을 확충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6,000명을 더 채용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최종 결제를 제가 받으러 들어가면서 그 이거 하면 다시 재발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일단 사인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택도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로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합시다. 이렇게 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연구해서 그 읍면동 사무소를 그 사회복지 지원센터로 다 만들고 또 거기다가 그 읍면동 사무소의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을 구청으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회복지 관련된 인력을 확충한 일을 하면서 또 하나가 민간 자원하고 그 이 사회복지 부분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걸 만들고 나서 몇 년 운영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싹 없애버린 거예요. 어떻게 없앴냐? 담당 공무원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채용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는 아무나 함부로 열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34종, 18개 기간 34종 정보가 어마하게 몇 천억 건씩 모이는데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책임성 있는 공무원만 열어보거든요. 최근 이 공익요원들한테 이거 열어보게 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그래서 열어보고 그 위기 관리 대상 가구의 그 소스를 뽑아가지고 사회복지 협의체에 올리는 거. 그럼 거기는 교육 담당하는 분도 있고, 복지 담당하는 분도 있고, 지역 생활체육 담당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위기 가구들에게 필요한 주거급여나 또 현금급여나 또 교육급여나 또 도시락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500개를 운영하려면 최소 한 군데 한 명씩 500명은 신규 채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하면서 이 복지협의체에다가 이 일을 맡기겠다 하면 결국 이거는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다 경험을 했듯이 선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선별하겠다면서 이렇게 인력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 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아까 기함하게 된 거는 이웃 주민한테 신고하라 그러는데요. 시골 아니고요. 웬만한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옆집에 돌아가셔도 알턱 방법이 없고요. 요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야지. 뭐 국민들 선의에 기반해 갖고 뭐 이웃 주민들이 신고해 주면 좋겠다 그런 앱이나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앱이다. 어쩌군 이건데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안 해주면 죽어요. 안 해주면 굶고 안 해주면 죽고 안 보살펴주면 그냥 방치되는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못 산 나라도 아니고 OECD 국가 중에 7번째 정도 경제를 뭐 분야별로 적어도 10위 안에 드는 국가인데 이제는 이런 분들 좀 돌봐가면서 같이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이렇게 위기가구가 발굴되어도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신청해야만 받는 혜택. 나는 못 사니까 도와주세요. 또 내가 못 산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분들이 교육 수준도 낮고 뭐 정보를 어디서 떼는지 또 잘 모르는데 이 사대보험 환납 증명서 이런 것들 가져가야 되고요. 이 연체 기록도 은행 가서 떼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아유 그냥 저 안 받고 말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1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이 신청만 하면 한 달 30만 원 들거든요. 근데 이 지급 대상자 중에 받아간 분이 70%밖에 안 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우리 방송을 한 번 한 적이 예. 있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안 받아가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예. 17년에 66.3%, 2018년에 67%, 2019년에 66.7%, 계속해서 지금 70%가 안 되게 이 퍼센트가 낮은 이유는 그 의식이 있는 분은 나 그거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그럼 부끄럽게 어떻게 내가 국가 지원 받아 이런 분도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 신청 안 하는 게 아니고 신청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저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화면에. 네. 지금 와. 여기 보이는 게 네. 이 거대한 이 사회보장 DB가 한 군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그 수천만 건의 수천 건이 아닙니다.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모이고 취합되는데 이걸 뽑아갖고 쓰면 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 카카오톡으로 그 어디 가면 예방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신이 그 예방접종 그 받고 싶은 신청을 하면 어느 병원에서 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몇 시까지 오십시오. 다 연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누가 그 감염자가 처음에 갑니다. 이까지 다 보장해 주거든요. 이 시스템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따로 더 안 들이고 현재의 급여 수준 내에서도 현재 예산 내에서도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그 국가의 복지 서비스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이게 있습니다. 문자를 딱딱딱 보내주고 그 당사자 보고서 클릭 하면 전부 신청하게 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이런 좋은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IT 기술과 모든 국민이 그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심지어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해외 수출도 한 나라에서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신청하면 70%가 받아가는데 100% 받아가면 30%만큼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조단입니다. 야, 지금 열받네. 이번에 그저 세월호 사건 참사 이후에 안전한 시스템이 2조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대체 뭐야?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이 지금 예산 짜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 돈 쓰는 것 같아. 예. 참. 뭐, 용산 관저 옮기고 신축하고 이런 데는 뭐 펑펑 써보고 이 법무부 예산 같은 것도 팍팍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데는 안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뭐 전국적으로 갑자기 하기 어려면 광역 단위로라도 시범사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군데 도지사님들하고 만나보니까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저희가 당장 신청할게요. 이런 분들이 그 꽤 되시던데요. 야, 지자체장들 몰라? 예, 왜냐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김민석 의원이 봉복지위원장일 시절에 사회보장정보원을 직접 그 불러다가 보고를 받고 또 찾아가서 이걸 좀 하자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위원장 바뀌고 나니까 또 싹 그 끙끙 묻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복지부가 안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회의원들이 이게 그 표가 되고 국민들이 필요하니까 법은 통과시켜 놨는데 신청 다 하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을 다 안 하는 것을 제도화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알리지 않는다. 그거 말고는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참,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에서 그 뭐 입법 발의까지 할 건 아니고 이건 제도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조건부로 이런 걸 뭐 큰 우리나라 제일 큰 경기도 같은 그 거대한 1,400만의 광역지자체도 좋고 또 제일 적은 67만의 제주도 같은 곳도 좋고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따 선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클릭만 하면 전부 복지급여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표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걸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 통과해 주겠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양이 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자체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박근혜나 이명박 것도 못한 자입니다. 내가 윤석열을 설명하기를 기재부에 꼭두각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사실 대한민국 사회의 진짜 기득권은 기재부, 초부자 이런 거예요. 그 기재부에 사실 조정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복지가 좋아지고 복지를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일부 한국이 지금 G10 안에 들었잖아요. G8 정도의 세계적 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도 기재부의 영향력 때문에 선진국들 중에 돈을 가장 적게 쓴 나라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정이 파탄났다고 말하는 게 윤석열의 말이겠어요? 기재부의 생각이겠어요? 기재부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첫 예산안 짠 걸로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예. 지금 올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물론 이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 2023년 복지예산 4대 핵심 과제라는 이름으로 기재부가 발표를 했는데 중복 지원을 포함해서 이 저소득층 368만 명, 장애인 237만 명, 취약청년 602만 명, 그 노인과 아동 청소년 894만 명 등 2,100만 명에 대해서 7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올해 2022년에 비해서 그 2022년이 65조 7천억인데 그보다 8조 7천억이나 늘어서 13.2%나 증액됐다.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이 증액이 자연증가분이죠. 예를 들면 해마다 노인인구가 70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숫자만큼 기초임금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생활이 어려워져서 저수준 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늘어난 거 하면 실질적인 예산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다는 것이 나라사람연구소의 예산분석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대국민 사기. 예. 숫자 장난질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다 이렇게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우리나라는 그 전체 국민의 4.6%인 236만 명, 163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10%입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을 국가가 해주는 때는 뭐 선진 유럽 같은 경우에는 15 내지 20%가 되고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다른 OECD 국가도 7% 내지 10%인데 우리나라는 5%가 안 됩니다. 4.6%. 그러니까 너무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예산을 늘려봤자 이 소위 말해서 세발의 피를 하라는 이런 표현 정도로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그 지원 정책이 복지나 그 현금 지원을 포함해서 지원 정책이 소득 분배 개선율에 끼친 영향이 가장 낮은 OECD국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추경호는 전혀 말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게. 예. 아까 그 제가 코로나 때 한국 정부가 쓴 돈이 OECD 평균의 반도 안 되죠. 예. 마찬가지라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은 미국은 따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미국 같은 나라가 좋은 거 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국민들은 또 속아 넘어가.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초생활 그 가구 중에서 기초 생계급여라 해갖고 현금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적용되는 기준이 중위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는 중위소득이 올해는 이제 512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5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역대 최고 수준 5.47% 인상한다 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다른 것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이 범위를 정하는 게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부모 가정 이걸 신청할 때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이 150%인데 그게 최저임금으로 치면 한 달 정도 생활비에 버금 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이상을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그것보다 못 벌어야만 그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사이에 빠지는 거예요. 아,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그러면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하면서 여기 대상에 걸리는 가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미친 짓이잖아요. 저번에 우리 코로나 때 처음에 88%한테만 준다고 그랬잖아요. 88% 끝에 걸린 사람이요. 정부 지원 받으면은 지원 안 받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져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우리 볼메 그린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의 현재는 30%인데 이것을 35%로 높이겠다 하면 뭐 엄청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153만 원입니다. 그보다 못 벌어야지 준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만 골라주는 이 복지제도를 그 대한민국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라고 말 꺼내기도 사실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 중에 예. 하나가 복지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손길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약자들을 보듬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은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복지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방자치 예. 지자체는 지금 그래도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측면 예. 아니에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에서 굶어 죽었다. 또 못 살아서 자상했다. 이런 말 한번 나오면 그 사람 재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먼저 앞서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동구 유명한 정은호 구청장 계신데 여기는 한국야구르트 성동영업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 프레스 매니저 요즘 그 옛날 야구르트 아줌마를 그 프레스 매니저라 하시는데 이 120명한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갖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굶고 있든지 혼자 외롭게 있으면 신고하라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해서 굉장히 그 성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느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4,600명이 됩니다. 성동구 한 군데서만. 우리나라 전체 집배원들 동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동원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위기가구 찾는 법 16가지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충북 정평구는 퀵서비스 배달업체가 지역에 4개가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배달업체 종사자가 207명인데 이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부여하고 그 협력을 하는 그래서 집에 가보고 갑자기 뭐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다든지 사람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소식 들리면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전라남도 광주시는 그 특히 광주의 북구 같은 경우에 좀 광주에서 좀 어려운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같은 4대 종단들이 그 신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지역 사회기관들과 연계 예.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예. 강남구가 아무래도 좀 자산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발빠르게 잘 하는데요. 이 강남구를 커버한 데가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있고 경찰서는 강남경찰서, 수석경찰서 같이 관계됩니다. 그리고 강남소방서 여기와 손을 잡고서 중앙정부가 이런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하기 전에 미리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든지 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 강남구청장일 때 만든 제도예요. 이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찰들이 수사활동하거나 그 사건으로 출동받고 나서 그 사건만 그 경찰 업무로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좀 복지 쪽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그 신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 교육지원청에서 방임 아동, 학대 아동, 또 장기 결석 아동 이런 것들이 그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가 되면 그 정보를 교육지원청에서 취합해가지고 이 구청을 연락해주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 학생들의 학교 밖에 집으로 찾아가서 또 가정 상태를 살펴주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소방서가 그 사건 사고로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 앞서 경찰관이 했듯이 똑같은 그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만 가신 김에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문자 탁탁 넣어주면 바로 그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저는 뭐 있는 공무원들한테 더 시키는 건 어렵지만은 서로 협력한다는 취지하에서 이런 걸 좀 좋은 모델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그냥 정보만 뚝뚝 던져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라고 하는 게 세금도 훨씬 덜 걷고요. 중앙정부보다. 결국에는 지자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중앙정부가 지원해줘야만 복지 시스템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잖아요. 예. 그 예산 지금 깎았다가 지금 또 다시 뭐 살렸다가 더 깎았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뜻이
특히 기재부의 뜻이 이거 못해 하면은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예, 뭐, 이재명 당대표님이 성남시장 할 때도 기재부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 이유가 성남에서 복지 좀 더 하려니까 중앙에서 못하게 막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는데요. 찾다가 보니까 광명시의 사례가 발견됐는데 진짜 다양하게 하더만요. 여기도 뭐 계속해서 민주당 지자체장이 그 시장이 된 데인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를 18개 통장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지역 주민들을 한 1000명으로 구성하고 돌리는 것은 뿐만이 아니고 어르신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경로당의 회장님과 총무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 돼갖고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게 하는 거 또 광명 핀셋 발굴단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멤버들한테 그 콕콕 찍어서 이런 분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 정보를 이야기하게 하는 거 이런 또 광명 마을 냉장고 공용 냉장고 같이 해갖고 이 남는 음식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가져가게 지원해주는 이런 걸 하고 또 광명 희망 한 끼 나눔 운동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웃께 쌀 나눠주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뭐 전국적으로 다 못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데서는 당 차원에서 이런 사례를 발굴하고 또 우리 그 의원님들이 좀 가서 이걸 언론에 보도를 하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우리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는 이런 사업을 보편적인 민주당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서 좀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예. 들어서 제가 소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민주당에도 약간 보수적인 분이 있겠죠. 지자체장들이. 근데 최소한 민주당 지자체장들은 복지 개념은 국민의힘과 달라요. 똑같아. 국민의힘 구청장이나 시장 이런 사람들은 시혜성이에요.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좀 돕자. 그 마인드가 지금 윤석열이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두껍게 주자. 말은 그럴듯해. 근데 최소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실제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의 개념을 안다는 거죠. 복지가 왜 필요한지를 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이런 일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그 철학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요. 발굴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안 생기게 예방해버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돈 들여서 발굴하고 그 사람들 골라서 지원하는데 그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리 발굴을 해도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빈약함은 계속될 뿐이다. 차라리 전체적으로 깔아버리고 그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뿐만 아니고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제도를 그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 복지를 이제 적어도 우리 새날 청취자들은 복지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복지는 경제정책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드리면 이거는 내수 신작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그 좋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 복지를 좀 생각하고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복지하고는 거의 역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싶어요. 예.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없는 가정한테 두텁게 준다는데 어디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퍼센티지로 나누는 순간 경계선이 생기고 혜택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위치가 역전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표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는요. 윤석열이 감옥 가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 내가 투표를 열심히 했더니 그 효능감으로 내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 예. 난 세금을 열심히 냈지만 그 세금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증세하는 거 반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나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진짜 세금을 올렸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스웨덴 정도, 핀란드 정도로 나한테 돌아오더라 하면 세금 당연히 내죠. 왜? 부가로 들어간 돈이 더 없거든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을 똑똑히 보면 우리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정권 교체하면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이 아주 반면교사로서 좋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의 문제점은 엉망이군요. 가고 아니고. 예. 이건 복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 이걸 어떻게 복지 정책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현대사회 21세기에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를 복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윤석열의 시혜성 정책이라고 부르면 되지. 자,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10회 방송 마치고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수박.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